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서양 중세 근대 철학 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의 주제는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데이비드 휴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이자 경험론, 회의주의, 자연주의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은 경험론이죠. 경험론에 대해서 휴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에서 온다. 이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죠.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상이라 그러죠. 인상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것이 이제 관념이죠. 그래서 인상과 관념에 의해서 지식이 얻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휴먼 모든 개념이 대응하는 인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인상을 가지고 보는데 사과를 보면 사과라는 인상이 생기죠. 우리 머릿속에 사과라는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것이 사과라는 관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인상과 관념에 의해서 지식이 얻어지는데 이 관념이 어때요? 인상이 희미해지고 인상이 없는데 관념만 남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신이라든가 뭐 사랑 이런 것은 관념적이죠. 그래야 그게 인상이 어떤 거냐는 이렇게 명확히 잘 안 잡히죠. 이런 것을 그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그러니까 신이라든가 사랑, 그죠? 이런 우주의 근원 이런 건 말할 수 없다. 도 같은 거 이런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면 이제 왜 안 되면 관념에 빠지게 돼요. 삶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휴먼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개념이 대응하는 인상을 가져야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휴머의 이 말이 우리 삶에 가장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때 어때요? 지식 이제 공부할 때 단순한 정의나 용어를 이렇게 막 외워요. 이런 공부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할 때 항상 이런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상과 연결하라 그래요. 예를 들면 후설의 현상을 배운다. 그러면 지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죠? 뭐 미메시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어떤 걸 하죠. 그래서 노에시스, 노에마 이런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그때 그 개념이 내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노이시스, 의식이 작용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미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획득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살아있는 공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공부할수록 내 삶이 풍부해져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그 관념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개념을 외우고 지식을 달달 외워요. 단편 지식을. 그러다 보면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인상과 멀어지죠. 현실 삶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삶에서 이렇게 뒤떨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책상 물림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된 공부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살아있는 공부, 삶을 갖고는 공부하려면은 항상 개념이 이렇게 허공에 뜬 게 아니라 항상 대지에 이렇게 발을 붙이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그 강조하는 사상이 회의주의예요. 의심하는 거죠.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분은 어때요? 논리를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요. 우리는 이제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 인과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반복되는 습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게 말이 맞나 생각 들잖아요. 원인과 결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 어때요? 명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제 현대 양자물리학과 비교해보면 휴메 회의주의가 상당히 맞아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에서는 인과성이라는 것보다는 상호작용한다. 또 가능성이다. 공명 같은 확률 뭐 이런 개념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과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차원에서 볼 때는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인과론으로 보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인과론을 이렇게 세상을 보지 말고 끌어당김을 거치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면은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여요. 그죠? 내가 기분이 좋아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조용할 때는 좋은 파동이 돼요. 내 몸이 좋은 주파수를 유지하죠. 그럼 좋은 파동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래서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만나야 돼요. 금묵자의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어두운 거를, 검은 거를 가까이 하면은 검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을 만나면 주파수가 이렇게 파동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또 나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좋은 친구 사귀라, 공자님 그랬잖아요. 너보다 더 좋은 친구 사귀라 하는 말이 이런 데 의미가 있다 봐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자아를 부정해요. 우리가 자아라고 부른 것은 일관된 실체가 아니라 의식에 나타난 인상들의 흐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상들, 그 경험에서 인상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휴먼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 자신 안에서 어떤 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데카르트 자아 동일성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지 않아. 생각은 나라는 확고한 자아 동일성을 인정하죠. 데카르트는. 이것이 우리 그 상당히 우리 철학, 우리 사고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나다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휴먼 부정하는 거죠. 이것은 그 불교에서 뭐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아가 어때요? 데카르트에 의한 자아가 강하면 이게 되게 위험해요. 자아가 있으면 자아가 강해지면 여기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바라본 대상은 항상 내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주체가 대상을 함부로 이용하죠. 그래서 주체가 자연을 함부로 하게 되고 주체가 또 딴 사람을 함부로 하게 되고 이게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의 부정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면 자아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콘나가 되죠. 자아가 사라지면 콘나가 돼서 진짜 내가 돼요. 자아라는 건 허상이죠. 이렇게 계속 변하고 만들어지고 그런 자아인데 강고한 하나의 자아가 있다면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성격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그래서 그 자아가 사라지면 더 큰 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옥타비오 파스. 나는 찰나를 사는 인간이고 밤은 거대하다. 하지만 나는 고개 들어 하늘을 본다. 거기 별들이 글을 쓴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건 나 역시 글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풀어준다. 참 좋죠. 내가 그 우주의 큰 우주는 하나의 에너지 파동 아니에요. 우주가 춤을 춰요. 그래서 나 우주의 춤 하나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춰요? 자아가 추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게 생각이 추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우주의 하나의 부분이면서 또 전체고 한들 어우러지는 범합이 되어 춤추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복다의 빠스란 굉장한 시인이 이렇게 시로 표현했죠. 그래서 자아라는 건 찰나를 사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무궁무진한 우주하고 하나 어우러지는 거죠. 이런 게 크게 보면 어때요? 그 원시대 신화가 이런 역할을 했어요. 신화는 유한자인 나가 어때요? 무한히 신과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게 살아요. 뭐 인생이 짧아 이러지 않고 유한한 인생 살지만 신과 연결되어 신적인 삶을 살아요. 이런 신화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뒤에 그 철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종교 철학 시대가 열리죠. 철학 종교 시대는 내면에서 영혼을 찾아요. 내면에서 로고스, 불성, 성령, 본성 이런 걸 찾죠. 이런 영혼은 우주와 연결되는 나죠. 그래서 자아, 에고가 죽고 셀프가 깨어나 큰 나가 되는 이런 게 그 오랫동안의 그 철학과 종교, 신화의 그 중심 주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은 그게 바로 옥타비오 파스의 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의 가장 뛰어난 시인 옥타비오 파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로 살게 되죠. 그죠?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흉이 주장한 게 도덕 감정론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도덕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감정에서 나온다. 그죠?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풍부해질 때 이성적이 돼요. 좋은 판단을 해요. 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감정이 메말라졌을 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흉의 도덕 감정론을 다 같이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이성으로 합리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휴머의 도덕 감정론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가 그 아담 스미스를 그 자유주의 경제학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면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조절해 준다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기적인 손을 흔히 얘기해요. 내가 내 이익을 챙기면은 각자가 좋아하게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는 바로 도덕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은 감정이라고 휴미 얘기했죠. 이것을 아담 수에 받아서 공감으로 해석해요. 내 안에는 우주와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공감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서야서에 말하는 인의예지 진선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때요? 함부로 그냥 남을 막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자에서 받아들일 때 어떤 이기적인 손으로 해석해 버리죠. 이게 참 잘못된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성이 풍부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 바다에 있는 개 있죠. 개죠. 개, 이삿가와 탁구복구. 동해 바다 작은 섬 갯바위의 흰 백사장. 나 눈물에 젖어 개와 놀았다네. 그죠? 이 시는 이렇게 이제 해설이 붙어 있어요. 자살하려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흰 모래사장 위의 작은 바닥 개 한 마리에 눈이 팔려 그 개와 놀다가 자살 마음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쿠보쿠 시인이 어때요? 막 절망에 빠져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다에 갔는데 개를 만났어요. 그 조그만 개를 만나서 같이 놀다가 온 거예요. 어때요? 그때 감성이 풍부해졌죠. 생명에 대한 사랑, 우주와 만나는, 개를 통해서 우주와 만난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랑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이 감성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꾸 도덕 시간 보면은 감성보단 이성 교육을 시키잖아요. 뭐 남들 해지지 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봐요. 그래서 예술 교육을 많이 하지 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이게 칸트가 얘기한 거죠. 진선미, 미학을 알아야지 진과 선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미가 있어야 돼요. 또 선을 추구하려면 미를 알아야 돼요. 아름다움을 아는, 우리 감정을 아름다워 그냥 알아요. 그래서 축 보면 아름다워 추에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함부로 하면 추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거는 타고난 본성이거든요. 이런 어떤 감정이 풍부해질 때 인간이 어때요? 도덕적 인간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풍부한 예술교육, 어릴 때 미적인 인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종교 비판을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존재는 이성으로 증명 불가능하다. 종교 신념은 공포와 무지에서 비롯된 심리적 환상이다. 기적은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자연법칙이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도 부정하고 신도 부정하는 그런 회의론자죠. 그래서 저는 이 종교에 대해서 보면 맹신이 가장 무섭다고 봐요. 깨달으면 사랑이 나오는데 깨닫지 않고 그냥 신을 믿거나 뭐 부처를 믿거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믿어버리면 어때요? 폭력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어때요? 나중심이거든요. 그 나중심을 넘어져서 풍부한 감정이 되고 내 안에 직관이 그래서 깨닫는 이런 종교가 돼야지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죠. 그런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김달진. 등 뒤에 무한한 어둠의 시간, 눈앞에 무한한 어둠의 시간, 그 중간의 한 토막, 이것이 나의 삶이다. 불을 붙이자 무한한 어둠 속에 나의 삶으로 빛을 밝히자.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산다는 건 어때요? 바로 어때요? 빛을 밝히는 거죠. 내 앞에 그죠 어둠이 있고 내 뒤에도 어둠이 있어요. 지금 내가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캄캄한 이 세상 살고 있죠. 뒤에도 캄캄하고 앞도 캄캄하고 이럴 때 어때요? 내가 어때요? 내 삶에 지혜의 불을 붙여야 돼요.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면에 깊숙이 그죠 마음을 안정시켜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영혼을 만나야 돼요. 영혼이 본성, 불성, 성령이죠. 이 내 안에 본성을 만날 때 본성에서 지혜의 빛이 올라오죠. 조용히 길을 그면 답이 환하게 주어져요. 자매하게 스스로 밝게 이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죠. 그거는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명상에도 깊이 명상돼 가면 환해지잖아요. 그냥 척 보면 아는 그런 지혜가 생기죠.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종교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좋은 파동을 유지하고 그런 파동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딴 사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좋은 파동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빛이 어때요?
딴 사람들에게 그 빛을 주는 이런 게 진정한 종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휴메 사상은 칸트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칸트가 이런 얘기하죠. 칸트가 휴머 회의주의에 충격을 받고 비판 철학을 이제 펴면서 한 말이에요. 나는 휴메에 의해 독단적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했다. 독단적 잠.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깨주는 큰 지혜를 만난 거죠. 여기서 보면 인과관계를 부정하잖아요. 휴먼 인과관계는 습관이다. 반복된 습관이 이렇게 하는데 칸트는 어때요? 우리 안에 인과를 알 수 있는 인식의 범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머릿속에 선험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내 안에 인식의 틀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에 인식의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인식의 출발점은 휴머였대요. 감각적 경험과 그 강제 경험을 중시해요. 근데 이제 칸트는 감각적 경험에다가 어때요? 내 안에 선험적 인식의 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철학적 방향을 보면은 경험론 회의주의를 합친 게 휴미라면은 칸트는 어때요? 초월론적 관념론을 펴요. 비판 철학이죠. 뭐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순수 이제 비판, 실제는 비판, 판을 비판. 그죠? 인간의 그 한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월론적 관념론이에요. 내가 뭘 바라볼 때 나를 초월한 어떤 힘에 대해서 선험적 어떤 힘을 초월한 나를 넘어선 거잖아요. 나를 넘어선 내 안에 인식 구조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게 타고났어요. 그걸 척척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초월론적 관념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인식 구조의 틀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 범주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본다 하고 주장한 게 칸트죠. 그래서 칸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후에 철학들이 어때요? 내 내면에 이제 진리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칸트가 큰 영향을 주게 돼요. 내면에 이제 그 전에 답을 밖에서 찾았다면 이제 안에서 찾게 되죠. 칸트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칸트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휴미예요. 그죠. 휴미 회의주의, 객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칸트라는 큰 호수가 나올 수 있었죠. 큰 호수가 나와서 이제 큰 물줄기에 호수에서 나가는 이런 철학을 펼 수 있었죠. 예, 휴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